제7주차 강의 내용은 동학사상과 동학농민운동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동학사상과 동학농민운동을 함께 강의하려는 것은 1894년 발생한 동학농민운동의 토대가 동학이라는 민족 종교와 그것의 철학적 사상적 기반이 되는 동학사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동학과 동학사상 전반을 전문가가 아닌 여러분들이 완전히 이해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점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적으로 동학을 다음과 같이 정의할 예정입니다. 이 정의의 내용이 여러분의 동학과 동학사상에 대한 이해를 넓혀주기를 기대합니다. 구체적으로 동학이란 1860년 최재우가 동아시아 전통의 유교, 그 다음에 불교, 도교, 여러분들 컨퓨셔니즘이라고 들어봤죠? 유교, 그 다음에 부디즘 하는 불교, 그 다음에 타오이즘이라고 하는 도교, 이 3교를 합해 만들었다는 민족 종교로서 이 동학이라는 동자는 동쪽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동학은 서학, 즉 천주교, 캐톨릭에 대한 상대적 개념입니다. 이 동학은 1대 교주 수훈 최재우로부터 2대 교주 최시영이 교단과 교리를 체계화하였고 3대 교주였던 손병희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동학은 1894년 발생한 동학농민운동에 큰 영향을 끼쳤으며 1905년 천도교라는 종교로 개칭해서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동학의 인식론적인 특징은 무엇일까요? 제 강의에서는 크게 4가지로 나누어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좀 어려운 내용인데 여러분들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들어보고 그 다음에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더 깊은 강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인식론적 특징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개체, 인디비주얼입니다. 그 개체에 대한 생명 존엄의 평등적 가치관입니다. 즉 인간을 포함한 모든 개체가 기본적으로 동등하고 모든 생명은 존중받을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인식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과거지향적이 아닙니다. 유교의 경우에는 요순시대라고 하는 과거의 그 통치 시대가 가장 훌륭한 시대라고 보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동학은 미래지향적인, 즉 퓨처 오리엔티드 된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늘 변한다고 하는 그런 변천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바로 미래지향적인 변천관, 개인의 노력에 따라서 얼마든지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그런 미래지향적 변천관이 동학의 두 번째 중요한 인식론적 특징입니다. 세 번째는 경험주의적인 현실관입니다. 엠피리컬한 현실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자신 스스로가 경험한 부분들에 대해서 느끼고 각성하는 그런 부분들이 새로운 세계를 올 수 있는 그런 시발점이 된다고 보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경험주의적 현실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인데요. 이게 어쩌면 가장 실천적인 부분이기도 하고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겠습니다. 동학은 그동안 정근대 한국에서 보여줬던 소위 가족간 관계의 불평등성, 아버지가 가장 높은 위치고 어머니가 그다음 낮은 위치고 아들이 높은 위치고 하는 그런 불평적인 가족 질서를 벗어나서 며느리까지 포함해서 모두 다 평등한 가치를 지닌 하나의 가족 멤버로 보는 가족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 질서는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에 신분적으로 노예나 이런 천민인 이런 계급에 있는 사람조차도 모두 다 동등한 인간으로 대접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다면 평등적 가족 사회 질서관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물론 당시에 1860년대 그런 상황에 따라서
당시 군신 질서, 즉 군주까지도 부정하는 것까지 가지 못했지만 어쨌든 최소한 가장 기본 단위인 가족 간의 관계, 그 다음에 사회 구성원의 계층 간의 관계에 있어서 동등한 질서관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마지막으로 자주적 대외 질서관입니다. 아까 앞에 설명했다시피 동학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서학, 천주교의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외세라든가 다른 나라의 종교라든가에 대해서 디펜던트 되는, 인디펜던트 되는, 디펜던트 되지 않는 자주적인 대외 질서관 등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릴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동학의 인신홍조 특징은 1번, 2번, 3번, 4번으로 나눠줄 수 있는데 1번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개체에 대한 생명 존엄의 평등적 가치관, 두 번째는 미래지향적인 변천관, 세 번째는 경험주의적인 현실관, 그리고 네 번째는 평등한 가족 사회질서관 및 자주적 대질서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함께 결론적으로 동학 사상이 추구한 개혁적 측면과 그 민족주의적 특성이 이후 19세기 후반 이후에 한국에서 전개된 개화자강운동,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건데요. 개화자강운동 및 애국계몽운동, 그리고 반식민지 운동인 식민지에 반대하는 운동이라는 말씀이죠. 반식민지 운동인 1919년 3.1운동에 이르기까지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중요한 가치를 가진 것이었다고 강의에서 평가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동학농민운동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1894년 발생한 동학농민운동은 그 정신적, 조직적 기반이 동학에 있고 주도 세력이 동학교도 중심의 농민층이며 그 성격은 대규모의 민중운동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의 학자들 사이에서 동학농민운동 외에 동학란, 동학농민전쟁 또는 갑오농민전쟁, 또 동학혁명, 농민전쟁, 갑오농민혁명, 동학혁명, 농민혁명, 갑오내란, 갑오농민폭동, 정말 다양한 명칭이 사용되어 왔습니다. 여러분들 혼란스럽죠? 어쨌든 이러한 다양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한국 역사학계에서는 주로 동학농민전쟁 또는 갑오농민전쟁을 주로 사용하고 사회과학 계열에서는 동학혁명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동학농민운동이 다양한 측면을 내포하고 있으며 한국 근대 정치 외교사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매우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 강의에서는 이러한 기존 학자들의 견해를 종합적으로 포함시켜 다음과 같이 동학농민운동을 정의할 것입니다. 어떻게 정의하냐면요. 동학농민운동은 1894년 한국 전라도 고부의 동학접주, 전봉준 등을 지도자로 최시영, 손병희 등을 중심으로 한 동학교도와 농민들이 합세하여 일으킨 혁명적 민중운동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동학농민운동은 1894년 한국 전라도 고부라는 지역의 동학접주인 전봉주 등을 지도자로 해서 최시영, 손병희 등을 중심으로 한 동학교도와 농민들이 합세하여 일으킨 혁명적 민중운동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정의된 동학농민운동은 제1차 및 제2차 봉기를 통해서 당시 내후외환, 어려움이죠. 안에서도 어렵고 바깥에서 어렵다는 것을 내후외환이라고 합니다. 내후외환에 시달리고 있는 한국 민중의 고통을 대변하는 한편 소위 패정개혁안 12개조 발표를 통해서 동학의 창교와 동학사상이 추구하는 미래지향적 평등사회의 구현을 위해서 전국적인 규모의 저항운동을 전개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비록 동학농민운동이 일본과 청나라 등 외세의 힘을 빌려서 진압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실패한 혁명으로서
향후 일본과 청나라의 개입을 더욱 촉진하게 되었으며 청일전쟁이 발생하는 원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나중에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지만 동학농민운동이 전국적으로 벌어짐으로써 한국 정부 스스로는 동학농민운동군을 제압할 힘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청나라를 불러들이고 일본을 불러들이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 일본과 청나라가 한국에 대한 종주권을 두고 격돌한 청일전쟁이 발생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결론과 평가 부분에서는 동학농민운동은 최소한 조선조 전반에 걸쳐 지속되어 온 피지배 민중계층의 봉건적 수탈 및 대내적 위기에 대한 저항의식의 결집인 동시에 그 속에서 발전된 민주적 개혁의식의 연속선상에서 이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 8주차 강의 주제는 이제 청일전쟁입니다. 청일전쟁은 1894년 시작되어서 1895년에 종료된 한국에 대한 종주권을 놓고 벌인 중국 청나라와 일본 간 전쟁으로서 근대 한국 정치 외교사는 물론 동아시아 정치 외교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일전쟁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배경이 되는 한국, 중국, 일본의 당시 국내 상황에 대해서 먼저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이에 대해서 제가 강의에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특히 조일수호 조교 이후 한국의 대내적 혼란 과정, 중국의 영향력 쇠퇴 과정, 그리고 국권파와 민권파의 대립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서 국내 개혁과 현실주의적 외교 노선을 지향한 일본의 성장 과정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좀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나중에 강의에서 자세히 설명드릴 것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청일전쟁의 직접적 원인과 전개 과정에 대해서 강의할 생각입니다. 초기 해전과, 즉 바다에서 벌어진 전쟁이죠. 육지에서 벌어진 전쟁입니다. 초기 해전과 육지에서 모두 일본이 승리하는 과정과 1895년 일본과 청나라 사이에 하관 조약, 일명 시모노세키 강화 조약이라는 것을 체결해서 그것을 통해서 결국 일본이 한국에 대한 청나라의 종주권을 박탈하고, 종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비록 속국은 아니지만 모든 정치 외교적인 측면을 다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 동아시아 전통의 종주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소위 하관 조약을 통해서 일본이 한국에 대한 청나라의 종주권을 박탈하고 한국을 침략할 토대를 마련하는 일련의 과정이 함께 강의에서 설명될 것입니다. 그 하관조약, 또 시모노세키 강화조약의 구체적인 내용은요. 첫 번째, 청나라는 조선이 완전 무결한 자주 독립국임을 승인한다. 즉 청나라에 대한 조선의 조공 및 의전을 폐지한다. 자, 청나라는 조선이 완전 무결한 자주 독립국임을 승인한다. 이것은 결국은 그동안 청나라와 중국 청나라와 조선, 한국 조선의 관계가 종주권의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타파하기 위한 첫 번째 의도로서 만들어낸 조약의 첫 번째 내용이죠. 그리고 그것의 구체적인 표현으로서 있었던 오랜 기간 동안의 조공, 즉 방문해서 1년에 4번, 3번, 2번 이렇게 방문해서 진상품을 바치고 인사를 나누는 그 조공하고 여러 가지 의전을 폐지한다라는 게 내용에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는 중국의 요동반도와 대만의 팽오도, 퐁푸라고 합니다. 팽오도를 일본에 할양한다, 즉 넘겨준다라는 것이죠. 이게 두 번째 내용의 중요한 내용이고요. 세 번째는 군비 배상금으로, 즉 전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군사적 비용이 들어갔으니까 늘 전쟁 진 사람은 진 쪽은 이긴 쪽에 배상금을 지불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군비 배상금으로 2억량, 약 3억엔을 지불한다라는 게 세 번째고요. 네 번째도 매우 중요한데요. 일본에 대해서
최애국 대우를 인정하고 초시, 중경, 소주, 항주죠. 초시는 중국말로 샤시라고 하고 중경은 총칭이라고 하죠. 소주는 수조, 그다음에 항주는 항조라고 하죠. 이 네 개의 중요한 항구를 개방하고 또 개항지에서 그 개방된 곳에서 일본 제조업을 허용하고 또 일본 선박이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항행권을 인정한다라는 것이 하관제역의 주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가진 의미를 강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청일전쟁은 제가 평가하기를 중국에게는 멸망의 계기를, 일본에게는 강국으로 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는 중요한 역사적 전쟁이고, 또한 청일전쟁은 초기 한반도에 대해서만 침략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일본을 중국 본토에 대한 침략까지 의도하게 만든 계기로서 일본에게는 언젠가는 반드시 치러야 될 필연적 전쟁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번 차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